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진 속 이 예쁜 여자는 3명의 남자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녀는 10여 년 연상의 홍콩 남자와 결혼하고 또 다른 연인에게서 아이를 낳은 후 결국 어린 시절 친구인 첫사랑과 가정을 꾸리기로 결심합니다. 결혼식에서 그녀는 빛나는 미모로 주목을 받으며 모두가 완벽한 결혼이라 생각했지만 이 결혼이 그녀의 인생을 결정짓는 전환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2012년 8월 3일 오후 1시 45분 홍콩 999 긴급 핫라인에 갑자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기 너머에 한 남자가 동요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빨리 와주세요. 사고 발생지를 확인한 경찰은 즉시 동로원 경스턴 빌딩의 한 임대아파트로 출동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그 광경은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거실에 털썩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공허하고 표정은 멍한 상태였습니다. 그가 앉아있는 바로 뒤에 침실 문은 열려 있었고 침대에는 한 여자가 누워 있었으며 그녀의 목에는 멍이 가득하고 얼굴은 충혈되고 붓기가 심했습니다. 그녀의 생명 징후는 극히 미약했습니다. 구급대원은 즉시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30분 후 결국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치료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사망했습니다. 의사는 피해자가 목을 강하게 조여질 때 발생하는 질식사로 추정되며 더 자세한 사망 원인은 법의학자의 검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신고자이자 피해자의 남편이 양광량을 연행하고 현장에서 대량의 증거를 압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계단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남성 건강 보조식품과 성인용 장난감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양광량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아내 조건령은 어린 시절부터 서로 마음을 나누었고 여러 장애물을 이겨내며 결혼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생활은 기대와 달리 점점 악화되었고 결국 이혼을 하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아내는 이혼을 결심했고 그는 이를 막으려 필사적으로 애썼습니다. 양광량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일 그는 침대에서 조건령에게 마사지를 해주고 있었고 대화 도중 두 사람은 이혼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조건령은 과일칼을 들어 그를 위협하며 난 너랑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 반드시 이혼할 거야. 다른 남자랑 함께 살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양광량은 이를 듣고 자신의 존엄이 짓밟힌 것처럼 느껴졌고 점점 더 화가 나서 아내에게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아내가 방심한 틈을 타 갑자기 공격을 시작했고 조건령은 반항할 수 없었으며 몇 분 후 질식하여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때서야 양광량은 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았지만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급하게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몰랐던 사실은 그때 조건령이 아직 완전한 사망 상태가 아니었고 만약 그가 즉시 신고를 했더라면 아내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감정 문제로 일어난 가정 비극처럼 보였지만 정말 그렇게 간단한 사건일까요? 양광량의 진술 안에는 어떤 숨겨진 진실이 있을까요? 조사를 진행하면서 경찰은 이 사건 뒤에 얽힌 감정선이 삼각관계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양광량 역시 그가 말한 것처럼 순진한 피해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고인이 된 조건령과 그녀의 인생에 등장한 3명의 남자에게서 시작됩니다. 조건령은 1982년 중국 광둥성 움푸시에서 태어나 집에서 셋째로 자랐으며 위로 2명의 언니가 있습니다. 11살이 되던 해 그녀는 같은 초등학교에 다니던 양광량을 만나 빠르게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주 함께 놀았고 그때 막 사춘기에 접어든 양광량은 조건령에게 막연한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시절 양광량은 아버지의 직장 이동으로 외주로 전학 가게 되었고 명절 때나 고향에 올 때를 제외하고는 연중 몇 번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두 사람의 연락은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1998년 조건령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학업을 계속하지 않고 일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시절 동남 해안을 향한 많은 젊은이들의 꿈은 바로 일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고 조건령은 둘째 언니와 함께 짐을 싸서 선전으로 향해 노래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첫 번째 남자 정 씨를 만나게 됩니다. 정 씨는 홍콩 사람으로 철근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홍콩의 임금 수준은 중국보다 훨씬 높았고 그는 꽤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그 모습에 조건령은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정 씨도 이 청순하고 감정이 풍부한 젊은 여성을 보고 매료되었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성숙하고 침착하며 부드럽고 세심한 성격을 지닌 사람으로
비록 세심하게 보살피지는 않았지만 이 마음만으로도 16살의 조건령은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만난 지 1년 후 두 사람은 선전에서 동거를 시작했고 2004년 2월에는 홍콩에서 결혼을 등록하며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조건령이 정 씨에 대해 얼마나 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정 씨가 그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달 5천 홍콩달러, 약 94만 원을 집안 용돈으로 보내주었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조건령이 양성 종양이 발견되었을 때 정 씨는 즉시 그녀를 홍콩의 사립병원에 보내 수술을 받게 했습니다. 치료비로만 5만 홍콩달러, 약 944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 덕분에 두 사람의 나이 차이가 10여 년 이상 나기도 했지만 조건령의 가족들은 항상 이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그들에게 정 씨는 책임감이 있는, 믿을 수 있는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말 뒤에는 종종 해결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갈등이 숨겨져 있습니다.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 체력과 에너지의 격차는 이 결혼 생활에서 점차 불협화음이 드러나겠습니다. 정 씨가 이러한 문제를 인지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건령의 행동은 그녀의 마음속의 자극을 추구하는 불꽃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5년 조건령은 중국으로 친척을 만나러 갔고 그곳에서 어린 시절 친구였던 양광량과 우연히 재회하게 되었습니다. 양광량은 움프를 떠난 후 음악학교에 진학했고 졸업 후 선전에 정착하여 몇몇 유흥업소에서 상주가수로 활동하며 작은 대회에도 출전해 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양광량은 조건령을 잊지 못하고 이번 재회로 그가 간직했던 사랑의 감정이 다시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조건령의 두 번째 언니에 의하면 조건령은 중학교를 졸업한 후 양광량과 다시 만난 적이 있었으며 법적 증언에서도 두 사람이 서로의 첫사랑이었다는 언급이 있습니다. 아마 이 만남 전에도 그들은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랜 시간 동안 헤어져 있던 두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점차 경계를 넘어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양광량은 조건령이 이미 결혼했음을 알면서도 전혀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조건령은 홍콩과 선전 사이를 오가는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홍콩에서는 정 씨의 온순한 아내였고 중국 선전에서는 양광량과 동거하며 비밀스러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활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6년 양광량은 불법 물품을 소지한 혐의로 4년형을 선고받았고 이 비밀스러운 연애는 끝나게 되었습니다. 조건령은 크게 상심했고 그 후 1년 동안 그녀는 마음을 추스리며 정 씨와의 결혼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7년 5월 조건령은 집에서 단기비자 처리 중 우연히 또 다른 관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단기비자 문제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중국에서 홍콩으로 가는 단기비자는 유효기간이 6개월이며 만료 후에는 다시 신청해야 하고 홍콩에 7년 이상 연속 거주한 사람만 영구거주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시 조건령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홍콩을 떠나야 했고 이로 인해 2005년 양광량과 오랜 기간 동거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건령이 중국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인 장립문을 만났습니다. 장립문은 이미 가정을 꾸린 상태였고 조건령이 결혼한 여성임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빠르게 가까운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조건령은 장립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언젠가는 드러날 것임을 알았던 조건령은 결국 남편인 정 씨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지만 정 씨는 놀랍게도 너그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아마도 너무나도 조건령을 사랑했거나 중년의 나이에 더 이상 갈등을 원하지 않았거나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는 조건령을 책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결혼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말하며 이 아이를 자신의 친자식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건령의 가족은 이 결혼을 계속 지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 씨의 인내와 관용은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2009년 7월 아이가 태어났고 조건령과 장립문은 합리적인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이는 정 씨의 성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조건령의 홍콩 거주 허가 신청이 통과되어 홍콩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그녀는 아이를 장립문에게 맡겼습니다. 그 후 장립문은 조건령을 위해 이혼을 결심했고 조건령은 계속해서 정 씨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정기적으로 중국 선전에 가서 아이를 보았고 그때마다 장립문과 잠깐씩 만났습니다. 나중에 조건령이 세상을 떠난 후 기자가 정 씨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그는 이 관계에 대해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정씨 자신도 이 불가능한 관계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겠죠. 조건령이 정씨와 장립문 사이에서 이러한 기이하면서도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던 중 한 사람의 등장으로 모든 평화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 초 양광량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게 되었습니다. 금지품 소지 사건만 봐도 그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조건령은 여전히 그에게 필터를 낀 시각으로 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4년간의 감옥 생활은 그들의 감정을 식히기는커녕 오히려 두 사람의 사랑은 재회 후 다시 불타오르며 연애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조건령은 정씨, 장립문, 양광량 세 남자 사이를 오가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양광량은 이런 네 사람의 관계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다른 남자들과 조건령의 감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 점점 불만을 품기 시작했고 결국 두 사람은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마 조건령의 마음속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양광량이었을 것입니다. 장립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했을 때는 이혼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 양광량을 위해서는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011년 9월 조건령은 정씨와 이혼 절차를 밟고 선전으로 돌아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장립문에게도 찾아가 그와의 연애 관계를 끝내겠다고 선언했으며 이후 두 사람은 아이의 부모로서만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장립문은 법정에서 그 이후로 조건령이 가끔 선전에 돌아와 아이를 보러 오더라도 두 사람은 더 이상 육체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세 달 후 조건령은 가족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양광량과 결혼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조건령의 어머니는 양광량이 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이므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눈물로써 간곡히 만류했지만 조건령은 이미 마음을 굳혔고 양광량이 바로 자신의 일생의 진정한 사랑이라고 확신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양광량과 결혼하고 나면 다른 두 남자와 완전히 단절하고 양광량의 걱정을 없애면 결혼 생활이 평온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결혼이 겉보기엔 안정되어 보이지만 이미 위험한 씨앗이 심어졌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혼 후에도 양광량은 여전히 의심이 많고 불안한 성격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2012년 초 조건령은 홍콩으로 다시 이주했지만 양광량은 선전에 남아 두 사람은 장기간 떨어져 지내며 만날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로 인해 양광량의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고 그는 조건령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냐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3월 조건령은 아들을 보러 움푸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이는 아주 평범한 일이었지만 양광량은 그녀가 장립문과 몰래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움푸로 직접 가서 강제로 조건령을 선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날 조건령의 둘째 언니는 형부와 걱정이 되어 양광량의 집으로 가보았고 오랫동안 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언니는 동생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걱정이 되어 형부와 함께 문을 걷어차고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양광량이 보이지 않았고 조건령은 방 안에 갇혀 있었으며 팔에는 멍이 가득하고 목은 빨갛게 부풀어 올라 있었습니다. 언니를 보고 조건령은 울음을 터뜨리며 양광량을 비난하며 양광량은 사람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둘째 언니는 마음이 아프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 즉시 이혼을 하라고 권했지만 조건령은 그 당시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홍콩으로 돌아온 후 양광량은 둘째 언니에게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2012년 5월 양광량은 조건령과 함께 움푸로 친척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싸움을 벌였고 감정이 격해진 양광량은 조건령을 두 손으로 들고 심하게 위협했습니다. 다행히 조건령의 어머니가 적시에 큰 소리로 말리면서 양광량은 결국 손을 멈췄습니다. 여러 차례의 가정폭력과 협박은 결국 조건령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2012년 6월 그녀는 결혼 생활을 끝내기로 결심하며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아들이 양광량에게 해를 입을까봐 걱정이 되었거나 마음속으로는 장립문과의 재결합을 원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해 7월 조건령은 아들이 홍콩으로 여러 번 왕래할 수 있는 비자를 신청하며 아들을 홍콩에 데려와 함께 살기로 계획했습니다. 양광량은 이를 알게 된 후 조건령이 이혼을 결심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욱 집착하며 조건령의 가족과 장립문이 그 배후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장립문에게 연락을 시도했고 먼저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변을 받지 못하자 그는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경고한다. 내 아내에게 손대지 마라. 나는 조건령과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랐고 그녀를 위해 감옥에도 갔다. 이제 우리는 결혼했으며 나는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지만
네가 너무 나가면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그와 동시에 그는 조건령의 어머니에게도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당신이 방해할 수 없다. 원래 우리는 잘 지내고 있었고 아이를 가질 준비도 했다. 나는 조건령과 10년 넘게 함께한 감정이다. 그 누구도 이걸 부정할 수 없다. 지금 나와 그녀는 두 가지 결과만 남았다. 하나는 잘 살아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양광량은 결코 물러나지 않았고 2012년 8월 3일 조건령과 만나 결혼 생활을 회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조건령은 이미 이혼을 결심한 상태였고 양광량이 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장립문과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습니다. 8월 2일 장립문은 홍콩으로 가기 위해 특별히 조건령을 만나 둘은 하룻밤을 보내고 조건령을 기차역으로 데려가 양광량과 만날 준비를 시켰습니다. 당시 장립문은 아마도 조건령이 이혼을 마친 후 그들과 아이가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이 이별이 마지막으로 가는 영원한 이별이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2012년 8월 6일 양광량은 홍콩 동구법원에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그가 변호할 필요 없이 일단 교도소에 구금하고 9월 8일까지 경찰의 추가 조사와 법의학 결과를 기다리도록 결정했습니다. 이후 법의학자의 검시가 진행되었고 조건령은 확실히 목 졸라 질식사한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녀의 몸에는 가벼운 상처가 있었으며 이는 뒤에서 제압당할 때 몸부림을 칠 때 발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법의학자는 조건령이 질식하는데 4, 5분 정도 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은 양광량을 살인 혐의로 공식 기소했습니다. 살인 혐의에 대해 양광량은 자신이 실수로 죽였다고 주장하며 조건령의 도발로 인해 폭력을 행사했을 뿐 고의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성인 남성이었던 양광량이 이런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잘 알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단지 상대에게 교훈을 주고자 했다면 고인이 질식할 때까지 손을 떼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러 차례의 신문 끝에 양광량은 여전히 살인을 부인했으며 검찰은 홍콩 고등법원에 상소했습니다. 2014년 3월 6일 고등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양광량은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했으며 피해자 이미지를 만들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는 조건령은 평소에 도박을 좋아하고 일하기를 거부하며 자주 다른 남자들과 만났습니다. 나는 상주 가수로서 일하면서 문화 미디어 확장 업무의 이사도 겸하고 있으며 월 수입은 10,000원에서 20,000위안, 약 170만원에서 340만원 정도입니다. 매달 몇천 위안을 그녀에게 생활비로 주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내가 능력이 부족하고 돈을 덜 번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건령의 가족은 우리 결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양광량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결혼 후 자주 다투었고 심지어 서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습니다. 조건령이 감정이 격해지면 딱딱한 물건을 던지거나 몸을 쓰기도 했습니다. 나는 결코 일방적인 가정폭력 가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건 당일 나는 단지 평소처럼 부부간의 싸움이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이런 실수로 그녀를 해칠 줄은 몰랐습니다. 그는 또한 실수 후 나는 깊은 후회에 빠졌고 경찰에 신고해서 조건령을 구하려 했습니다. 이 충동적인 행동이 나를 모든 것을 잊게 만들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조건령과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그녀는 내 모든 것이었습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양광량의 일방적인 해명에 불과했고 그 진위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양광량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결국 그녀의 생명을 스스로 끊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심원들은 양광량의 일부 변호를 받아들였고 4시간의 논의 끝에 그를 오해로 인한 살인으로 판단하여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4년 3월 11일 판사는 법정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정폭력으로 비롯된 오해로 인한 살인사건입니다. 피고는 가정의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해서는 안 되며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해서 그녀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의도적인 살인은 아니었고 사건 후 자발적으로 자수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8년형을 선고합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조건령의 가족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들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느꼈고 고인의 영혼을 위로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조건령의 연인 장립문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며 그녀의 유골을 움프 고향에 묻으며 나도 100년 후에 그녀와 함께 묻히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조건령은 아마도 자신의 인생에서 3명의 남자 사이를 떠도는 삶이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장 오랜 시간 함께하고 깊은 감정을 나눈 양광량이 결국 그녀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되었다니요.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단순한 일시적인 충동적인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복잡한 감정, 인간성, 그리고 당시 사회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먼저 양광량에 대해 말하자면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건령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좋아하게 되면 조건령은 평생 자신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여겼고 이후 둘이 헤어졌을 때 감옥에 가면서 더욱 불안해지며 그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조건령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매우 단순하고 폭력적이었습니다. 다음은 조건령입니다. 그녀의 가장 큰 문제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감정이 1대1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도는 자신의 자유라고 생각하며 이것이 가정에 대한 배신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양광량이 범죄 전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첫사랑이라는 이유로 양광량을 믿었습니다. 첫 번째 가정폭력을 당한 후에도 망설였고 양광량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령의 불확실한 태도는 오히려 양광량에게 폭력으로 그녀를 제어할 수 있다는 잘못된 믿음을 주었고 결국 그녀는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감정을 다룰 때 항상 대충 넘어갔습니다. 정 씨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양광량에게 돌아가고 양광량과 잘 지내면서도 다시 장립문과 얽히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도 이 3명의 남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을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양광량의 강한 소유욕을 간과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와 얽히는 모습을 보면 양광량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갈등은 쌓여만 갔고 결국 그것은 시한폭탄처럼 터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의 사회적 환경도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홍콩과 중국은 경제적 격차가 크고 많은 가난한 여성들이 단기간에 운명을 바꾸기 위해 홍콩으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삶에 빠져 길을 잃기도 하고 혹은 홍콩 사람과 결혼하여 빠르게 생활 수준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조건령은 후자에 속했으며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싶어 했지만 감정적 욕구를 포기하지 못하고 여러 남자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이 이 비극적인 사건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감정은 게임이 아닙니다. 너무 많은 것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력을 가져야 하고 결정을 미루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합니다. 사람을 선택할 때 감정이 얼마나 깊은지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품 역시 살펴봐야 합니다.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지, 범죄 전력이 있는지 등은 작은 결점이 아니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큰 위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요한 점은 만약 가정폭력을 겪고 있다면 절대 망설이지 말고 첫 번째 사건에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변할 것이다.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한다. 라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참을수록 상대방은 점점 더 교만해지고 결국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로써 이번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채널을 좋아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2017년 8월 31일 도미니카 공화국의 경찰서에 한 젊은 여성이 여행 가방에 담겨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는 몸에 상처를 입고 마대에 쌓여 있었으며 이미 며칠 전에 숨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저녁 8시 한 남자가 현장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실종된 지 9일이 된 자기 여동생 에밀리임을 확인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9일 전으로 거슬러가 사건을 같이 확인해 봅시다. 2017년 8월 23일 오전 8시 30분 마를론 마르티네즈는 임신 5개월이 넘은 여자친구 에밀리와 진료를 받으려고 집에서 나와 산부인과로 출발하였습니다. 진료가 끝난 후 에밀리는 삼촌이 데리러 올 거라며 마르티네즈에게 길가 주유소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걱정이 되었지만 결국 그냥 에밀리에게 돈을 좀 주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에밀리는 주유소에 세워져 있던 오토바이를 타고 삼촌을 만나러 출발했습니다. 이는 에밀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순간이었습니다. 당시 에밀리 가족은 점심시간이 다 됐는데 에밀리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항상 전화로 가족에게 자신의 계획과 일정을 알려주었는데 이날은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가족들은 몇 시간 동안 점점 불안해하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에밀리가 보낸 "잘 지내고 있어" 라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에밀리는 평소 거의 문자를 보내지 않고 음성 메시지만 보냈기에 가족들은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진 그들은 에밀리의 남자친구 마르티네즈에게 연락했습니다. 마르티네즈의 말을 듣고 그들은 주유소에 갔는데 주유소의 CCTV에는 에밀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 가족들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SNS에 그녀의 실종 상황을 게시했습니다. 에밀리가 임신 5개월이 넘어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기에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럼 에밀리는 어디로 갔을까요? 누군가가 그녀를 고의로 실종시킨 것일까요? 에밀리의 가족은 가장 먼저 마르티네즈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건 마르티네즈와 에밀리의 가정 환경은 매우 달랐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상류층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반면 에밀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좋게 보지 않았습니다. 마를리는 에밀리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가난한 소녀가 자기 아들과 결혼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에밀리의 실종이 마르티네즈와 그의 어머니 마를린과 관련이 있을까요? 마르티네즈도 역시 자신의 혐의가 크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 사건 발생 이후 그는 바로 어머니 마를린과 함께 각 언론 매체를 초대하여 집에서 소규모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마를린은 계속해서 카메라를 향해 에밀리에게 돌아와 달라고 애원하며 에밀리가 임신한 이후부터 그녀를 가족처럼 여겼고 에밀리가 매우 걱정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2017년 8월 26일에 경찰서로 가 적극적으로 신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곧 마르티네즈의 진술에 모순점이 많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경찰은 에밀리의 행방불명에 마르티네즈를 체포하여 3개월 동안 예방구금 조치를 했고 구금 기간 동안 새로운 증거가 계속하여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017년 8월 28일 경찰은 에밀리의 휴대폰에 대해 위치 추적을 하여 마르티네즈 어머니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영장을 발부하여 해당 아파트를 수사하고 침실 침대 매트리스와 몇몇 수건에서 붉은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은 경찰에게 8월 23일 에밀리가 실종된 날에 CCTV에서 마르티네즈와 에밀리가 함께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십 분 후 마르티네즈만 혼자 나왔는데 그의 손에는 마대를 들고 있었습니다. 마대는 아주 크고 무거워 보였는데 한 사람을 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그 후 마르티네즈는 마대를 차에 실은 후 차를 운전하고 떠났습니다. 경비원은 겨우 18살인 마르티네즈가 나쁜 짓을 했을까봐 걱정하여 그날 저녁 자신이 목격한 걸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린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생각밖의 마를린은 갑자기 경비원의 머리채를 잡더니 내 아들이 무슨 짓을 했어? 라고 외쳐 놀라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경비원은 평소처럼 출근하여 마를린에게 CCTV 영상을 보여주며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이상하게도 영상 기록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경비원은 마를린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졌는데 마를린은 그에게 영상이 없어진 게 아니라 경찰이 가져갔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경비원의 진술에 경찰은 해당 CCTV 영상을 찾기 시작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분명 누군가가 영상을 없앤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 마르티네즈 모자가 정말 에밀리를 해쳤다면 그들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에밀리는 겨우 16살이었고 무슨 일 때문에 마르티네즈 모자가 그녀를 그렇게 증오했을까요? 우선 피해자 에밀리에 대해 알아봅시다. 에밀리는 2001년 6월 12일에 태어났으며 형제 자매가 2명 있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큰 돈을 벌지 못하여 가정 형편이 나빴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건강하게 키워 에밀리 가족은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가 8살 때 마르티네즈 가족이 에밀리 집 맞은편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에밀리와 달리 마르티네즈는 미국 뉴욕의 상류층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어머니 마를리는 꽤 유명한 정치인이었고 아버지는 도미니카 공군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들은 2009년 에밀리 집 앞에 있는 농장으로 이사왔습니다. 두 가족은 서로 전혀 다른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가까운 곳에 살고 있어 자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밀리의 아버지는 한때 마를린의 개인 경호원으로 일했었습니다. 에밀리 아버지의 말에 따르면 마를린은 마음씨가 착한 사람이 아니었고 자기 과시적이고 호전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고 행동거지에서 나는 돈과 권력,
그리고 인맥이 있으니 내가 법을 어기거나 범죄를 저질러도 아무도 나를 건드릴 수 없다 라는 느낌이 풍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마를린은 에밀리 가족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에밀리 가족이 가난하지만 충성스러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를린은 평소 일이 바빠 세 아들을 에밀리 집에 맡겨 에밀리 부모님에게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에밀리 부모님은 세 형제를 자신의 아이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열심히 돌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아이들은 사회적 지위, 빈부격차와 같은 복잡한 것들은 몰랐고 자주 함께 놀며 금세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몇 년 후에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와 사랑에 빠져 사귀게 되었습니다. 처음 에밀리의 부모는 마르티네즈의 어머니가 싫어 딸의 연애를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두 아이가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 결국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에밀리는 임신했는데 당시 16살밖에 안 된 그녀는 자신을 부양할 능력조차 없었는데 아이를 부양하는 것 더욱 말이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언급해야 할 것은 도미니카 공화국은 주로 천주교를 믿는 나라로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어떤 경우에도 심지어 어머니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여성이 몹쓸 짓을 당해 임신했더라도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을 계속해서 제정했습니다. 2009년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범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최대 3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3년 후 도미니카 공화국은 낙태를 도운 사람, 즉 의료진, 친척, 친구 등을 모두 범죄로 규정하고 4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처형했습니다. 따라서 에밀리는 임신 순간부터 어떻게든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가족들에게 숨기지 않고 직접 임신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녀의 부모는 에밀리가 아직 어린아이라고 생각하여 충격을 받게 되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부모는 점차 진정이 되었고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소식을 들은 마르티네즈의 계부는 바로 달려와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에밀리의 부모님과 임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해결책을 함께 찾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화목한 분위기로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모두들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와 아이를 책임지겠다고 약속했고 마르티네즈의 계부는 마르티네즈를 도와 에밀리가 아이를 순순히 낳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에밀리의 부모는 에밀리가 임신했지만 여전히 집안의 아이여서 임신 기간에 출산 후에도 집에서 가족과 함께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마르티네즈의 어머니 마를린이었습니다. 마를린은 자신의 가족이 에밀리 가족보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아들의 인생 계획을 모두 세워놓았는데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진학하여 위대한 엘리트 인물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렇게 마를린은 에밀리가 자기 아들 마르티네즈의 아이를 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정성껏 만들어 놓은 아들의 완벽한 인생이 망치게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에밀리가 돈도 없고 권력도 없는 것을 생각하면 그녀는 자기 아들이 그런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마를린은 항상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지역사회에서 풍부한 정치적 자원을 가지고 있었고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이어서 아들이 대학과 미래를 망치는 것을 절대 두 눈으로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마를린은 에밀리가 자기들 가문의 명예를 훼손할까봐 걱정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사람들은 자신과 아들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가난한 에밀리와 얽히게 되면 사람들이 그들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명예를 엄청나게 아끼는 마를린은 자기 아들이 가난한 소녀와 아이를 낳게 될 거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오전 8시경 마르티네즈는 에밀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에밀리의 어머니는 딸이 길을 건너 마르티네즈의 차에 타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었는데도 에밀리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에밀리로부터 삼촌을 만나러 가야 한다며 마르티네즈에게 주유소에 내려달라는 부탁을 했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대로 에밀리는 거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에밀리가 어떤 삼촌을 만나러 가는지 이해할 수 없어 모든 삼촌으로 불리는 사람들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전날 에밀리를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르티네즈의 말에는 모순점이 많았습니다. 그는 에밀리가 주유소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다고 말했다가 또 에밀리가 주유소에서 삼촌의 승용차에 타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주유소 CCTV에는 에밀리의 삼촌이나 마르티네즈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럼 마르티네즈가 주유소를 잘못 기억한 것일까요? 혹은 일부러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거짓말을 했었다면 마르티네즈의 동기는 무엇일까요? 에밀리의 가족은 결국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웃들도 에밀리의 행방을 걱정하며 찾아다녔습니다. 그때 에밀리 가족은 에밀리의 실종이 마르티네즈와 그의 어머니 마를린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모두가 마를린이 에밀리가 아이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녀가 에밀리를 몰래 데려가 낙태를 시킨 것일까요? 에밀리의 아버지는 경찰에게 에밀리가 실종되기 4일 전에 마를린이 에밀리에게 보낸 음성 메시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낙태할 준비 됐냐? 이에 에밀리는 아니 낙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를린은 네가 원한다면 내 집으로 의사를 불러 수술을 시켜줄게. 아무도 모를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문자는 매우 이상했습니다. 분명 마를린이 에밀리를 데려가 낙태를 시켰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게다가 가장 이상한 것은 에밀리가 실종 신고된 날에 마를린은 변호사를 미리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를린이 에밀리의 실종과 무관하다면 왜 변호사를 미리 고용했을까요? 그녀는 무엇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에밀리의 실종 사건은 현지에서 빠르게 펴지게 되었고 또 인터넷을 통해 핫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에밀리의 안전을 걱정하며 점점 마를린과 마르티네즈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들은 마르티네즈 모자가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린 에밀리의 목숨을 잔인하게 해친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더욱 소름인 건 그들은 권력을 이용하면 본인들이 저지른 악행을 전부 은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분노에 빠진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중의 압력에 못 이겨 8월 30일 마를린은 경찰서로 가 자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머니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마르티네즈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절망 끝에 경찰서로 가 본인이 에밀리를 해쳤다며 숨진 에밀리를 현지의 한 쓰레기장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그가 언급한 장소로 가 에밀리를 찾으려고 했는데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장은 매우 넓었고 쓰레기가 겹겹이 쌓여 있어 에밀리를 찾아내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경찰은 몇 시간 동안 수사를 진행했지만 아주 일부분의 장소만 뒤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경찰이 에밀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시위를 조직하여 그녀의 정의를 구현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들의 노력 덕분에 8월 31일 한 사람이 길가에서 의심스러운 여행 가방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가방 안에는 한 마대에 쌓여있는 숨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숨진 여성의 옷을 볼 때 피해 여성이 실종된 에밀리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검검사 결과는 경찰의 추측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의학자는 에밀리의 몸에서 태아를 발견했습니다. 에밀리의 머리에는 타격을 받은 흔적이 있었고 몸에는 여러 군데 상처가 있었으며 왼쪽 허벅지와 오른쪽 무릎에도 상처가 많았습니다. 마르티네즈는 공모죄와 증거 은닉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은 그의 집에서 일하는 2명의 가사도우미를 체포했습니다. 에밀리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는 마르티네스의 개인 헤어 스타일리스트이자 가사도우미였던 한 남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에밀리가 실종된 다음 날에 마르티네스가 특별히 본인을 불러 10만 페소, 하나로 약 235만 원을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했었다고 했습니다. 스타일리스트는 시몬도 역시 마르티네스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왜 본인이 직접 시몬에게 돈을 주지 않았을까 의아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리스트가 아파트를 청소하다가 아파트에 있는 세척용품이 많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만 사용했던 물건인데 왜 갑자기 줄어들었을까요? 그리고 누가 사용했을까요? 스타일리스트의 진술에 경찰은 마르티네스가 시몬에게 준 10만 페소가 아마 그에게 준 숨진 에밀리를 처리하기 위한 수고비로 추측했습니다. 경찰은 곧 시몬을 체포하였는데 그는 범행을 감추지 않고 경찰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엄격한 처벌을 면하면
경찰의 모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18년 10월 시몬은 경찰과 공식적으로 자백 협상을 체결하였습니다. 시몬의 진술에 따르면 마를린은 계속하여 아들 마르티네즈에게 에밀리를 빨리 처리하여 인생의 오점을 없애라고 압박했습니다. 2017년 8월 23일 아침 에밀리는 아파트에서 숨지게 되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를 마대에 담아 차 뒷좌석에 실은 후 차를 운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마지막으로 한 다리 위에서 마대를 버렸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이 사실을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새벽 1시경 마르티네즈와 어머니 마를린은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절망에 빠져 온몸을 떨고 있었고 마를린은 조금 진정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아들에게 마르티네즈가 여자친구와 다퉜는데 그녀가 마르티네즈에게 달려들어 마르티네즈가 그녀를 밀었고 여자친구가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졌다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 마를린은 날이 밝아지면 마르티네즈를 데리고 직접 경찰서로 가 자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밝아지기도 전에 마를린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녀는 절대로 아들을 감옥에 보내지 않을 것이며 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마를린은 즉시 시몬에게 연락하여 마르티네즈를 도와줄 사람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렇게 시몬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에밀리가 담긴 마대를 건져내 여행 가방에 담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1시간 거리의 작은 마을 길가에 버렸습니다. 모든 일이 끝나자 마르티네즈는 시몬에게 절대로 에밀리가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마르티네스는 에밀리의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마르티네스는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실종된 에밀리를 찾기 위해 조직을 만들 것이라고는 상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에밀리가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대중들은 분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 에밀리를 배경으로 한 사진을 게시하고 여성을 대상으로 한 폭력 행위에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모두 에밀리다 라는 주제의 캠페인을 시작하여 에밀리 가족을 지지했습니다. 재판 과정은 매우 긴박했습니다. 법정 내외에서 모두 마르티네즈 모자를 해치겠다고 위협하는 사람들이 있어 두 사람은 결국 방탄조끼를 입고 헬멧을 쓴 채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판 중에 마르티네스는 여러 번 에밀리를 해칠 의도가 아니라 단지 에밀리를 유산시키려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에밀리를 아파트로 데려가 유산을 유발하는 액체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다 에밀리가 혈액을 흘리게 되자 분노에 빠져 마르티네즈에게 덮치려고 할 때 마르티네즈가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밀쳐 그녀가 넘어지면서 머리가 부딪혀 숨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마르티네즈는 에밀리의 시체를 마대에 담아 아파트를 빠져나왔고 근처 다리 아래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머니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며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마르티네즈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르티네즈가 경찰에게 엄청 많은 거짓말을 했고 또 많은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었습니다. 그가 경찰이 쓰레기장에서 시간을 낭비하게 한 것과 에밀리의 몸에 있는 상처만으로도 그가 단순히 낙태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8년 10월 7일 사건이 발생하고 1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마르티네스는 고의상해죄로 유기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그의 어머니 마를린은 아동 납치죄와 피해자를 은닉한 죄로 유기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판결은 즉각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은 SNS에서 법원을 비난하며 마를린에 대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했습니다. 2019년 4월 에밀리 사건은 다시 한번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여 마를린의 5년형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15일 항소법원은 심의 끝에 마를린의 형량을 5년에서 2년으로 감형했습니다. 2020년 9월 마를린은 감옥에서 풀려났고 자유를 되찾게 되며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상 미스터리 수사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11월 25일 토요일 저녁 추수감사절이 지나고 미국 전역의 도시들은 화려한 휴일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의 거리도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가운데 플러싱 40번 가는 뉴욕 차이나타운의 다소 허름한 거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길 양 옆에는 중국 음식점, 잡화점,
그리고 어두운 방으로 이어지는 계단들이 늘어서 있었지만 아무도 10명의 경찰로 구성된 특별 작전팀이 이곳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팀의 한 명인 잠입 경찰관은 임무를 마친 후 어두운 계단을 내려와 길가의 한 식당 장식용 크리스마스 트리 옆에 섰습니다. 그는 막 긴장된 신경을 풀기 위해 몸을 똑바로 펴려던 찰나에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물체가 떨어져 그의 발밑을 강타했습니다. 놀랄 틈도 없이 그는 곧바로 떨어진 여성의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그와 대화하던 임무 대상자, 포니테일을 한 이름 없는 여성이었습니다. 이후 뉴욕시 사법조사와 시민들의 뉴욕주 사법개혁 요구 속에서 이 여성의 죽음은 경찰의 마사지 업계에 대한 사법 집행 규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포니테일 무명 여성 사건과 그 사건이 미친 영향을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량은 1979년 중국 랴오닝성의 한 외딴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에게는 3살 어린 남동생 송해가 있었으며 남매는 아버지 송시귀와 어머니 시위메이와 함께 농작물 재배 일을 해왔습니다. 부모님의 눈에 송량은 매우 능숙한 일꾼이었습니다. 농사일 뿐만 아니라 그녀는 굴착기를 이용해 근처 강에서 건축용 모래를 파고 그 모래를 판매한 이익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성실함과 사업 수완 덕분에 1990년대에 이르러 송량의 가정은 어느 정도의 재산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랴오닝의 겨울은 극도로 추웠기에 봄은 자연스럽게 생명력이 넘치는 계절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송량은 나비 표본 수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나비에 대한 사랑으로 송량은 가끔 자신의 위챗 프로필 사진으로 나비 사진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나비처럼 화려하고 다채롭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1998년 19살의 송량은 인생의 모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해외로 나가 금을 캐려는 대열에 합류하며 고향을 떠나 혼자서 사이판 섬에 도착했습니다. 사이판은 미국 자유령으로 이곳에서 송량은 많은 중국 젊은 여성들처럼 공장에서 일하며 미국 본토로 수출되는 옷을 생산, 제작, 판매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경제 위기의 영향으로 인해 사이판의 의류 사업은 2000년대 초반부터 규모가 점차 줄어들었고 이에 따라 여성 생산 노동자에 대한 수요도 자연스럽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송량은 어쩔 수 없이 의류업을 떠나 섬의 한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식당에서 일하는 동안 송량은 조장이라는 화교 출신 미국 시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조장은 이혼을 했고 자녀가 있었으며 송량보다 40살이 많았습니다. 조장은 뉴욕에서 오랫동안 외식업에 종사해왔으며 다양한 인간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둘이 가까워지면서 성숙한 조장은 섬에서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어린 소녀에게 치명적인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송량은 주저없이 자신의 아버지나 할아버지 뻘 되는 조장과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당시 송량은 27세, 조장은 67세였습니다. 송량의 굳은 결심에 따라 그녀의 가족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2006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부부는 사이판에서 작은 베트남 식당을 열었습니다. 그들의 장사는 매우 잘 되었고 그 결과 섬의 두 번째 식당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규모가 훨씬 커져 150개의 테이블을 갖춘 식당이었습니다. 남편 조장은 주방을 책임지는 주방장으로 일했고 송량은 손님을 맞이하고 홀을 관리했습니다. 두 사람의 훌륭한 서비스 덕분에 매일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식사를 했습니다. 이후 송량의 동생 송해도 사이판으로 이주해 친구와 함께 섬에서 네일아트와 문신가게를 열었습니다. 이들 자매를 보러 사이판에 온 어머니는 딸의 식당 카운터 옆에서 사진을 찍었고 매우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송량과 송해도 큰 성취감을 느꼈죠. 가족은 이제 좋은 날들이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2011년에 발생한 대지진과 해일이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인 관광객들이 더 이상 사이판으로 여행을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이판 경제에 치명적이었죠. 사이판의 관광업은 오랫동안 일본 관광객들이 섬에서 쓰는 다양한 소비에 크게 의존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한 연쇄 반응으로 인해 몇 년 안에 송량의 여러 식당과 송해의 문신가게는 연이어 문을 닫게 되었고 결국 가족의 수입은 끊기게 되었습니다. 2013년 3월 동생 송해가 고향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송량도 집으로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것이 송량이 가족들과 함께 보낸 마지막 행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달 후 송량은 희망을 품고 비행기에 올라 중국에서 출발해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남편 조장이 미국 시민이었기 때문에 송양은 임시 결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플러싱으로 가서 남편과 재회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남편과 함께 다시 외식업에서 성공을 거두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희망과는 달리 현실은 매우 냉혹했습니다. 먼저 남편 조장은 이미 70대였기 때문에 더 이상 힘든 주방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송양이 집안의 유일한 수입원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송양은 한 중국 패스트푸드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가게는 경영난으로 문을 닫았고 송양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송양은 가정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했고 마사지 과정도 배우며 부업으로 돈을 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한 친구가 송양에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알려주었는데 바로 40번가였습니다. 플러싱 40번가는 한때 숲길로 불렸습니다. 19세기 동안 이 길에는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살았습니다. 20세기에는 이곳에 자동차 정비소, 전자상점, 그리고 오래된 로마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현재 40번가는 차량이 일방 통행로로 길가에는 약 20채의 건물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1980년대나 1990년대에 지어진 3층 또는 4층의 건물로 실용적이지만 외관은 단조롭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 사이 40번가에는 불법 마사지 업소가 숨어 있었고 이 거리의 주민들과 상인들은 이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허가받지 않은 마사지 일을 하는 여성들이 이 지역의 평화로운 생활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훼손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대부분 40대, 50대였습니다. 그녀들은 다양한 지역에서 왔고 배경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자 출신이었고 어떤 이들은 청소 일을 했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 회사가 파산하여 막대한 빚을 지게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남편의 도박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벌기 위해 나왔습니다. 영업 과정에서 그녀들의 운명은 매우 비참했습니다. 음지에서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녀들은 합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 손님에게 강탈당하거나 폭행을 당하거나 강제로 끌려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은 계단에서 떠밀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그녀들은 어쩔 수 없이 이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송양은 그렇게 이들 중 한 명이 되었고 스스로 시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녀의 방은 40번가에 있는 한 건물의 4층에 있었으며 그 방은 지나가는 복도와 임시로 설치된 문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문은 노숙자들이 옥상에 올라와 밤을 지내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건물 관리자는 월세가 3,100달러, 약 422만 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송양은 매일 매우 열심히 일했고 거의 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영어를 잘하고 나이가 어리며 외모도 아름다웠기 때문에 동료들의 눈에 송양은 매우 경쟁적인 인물로 비춰졌고 종종 다른 사람들의 손님을 먼저 차지하려고 해서 동료들이 불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40번가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송양이 유머 감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종종 남자친구의 의견을 구하기도 했고 자신의 일에서 겪는 위험과 변화에 대해 털어놓으며 이 일을 정말로 싫어한다고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송양의 부모와 동생은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실상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동생은 결혼 후 아들을 낳았고 가족들은 송양이 치료사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송양은 자신의 조카를 매우 사랑했고 한때 SNS에 자신이 이모가 되었다고 자랑스럽게 올리기도 했습니다. 2017년 가을, 송양은 가족들에게 12월에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이미 예매했다고 전하며 조카를 처음 만나는 것을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위챗에서 조카에게 이모가 어떤 선물을 가져다 주면 좋겠니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녀는 그 비행기에 오를 기회를 영원히 놓치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역사회 활동가인 주 씨는 40번가의 몇몇 여성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는 때때로 경찰 관련 문제에서 도움을 주기도 했으며 이 여성들의 힘든 이야기를 진지하게 경청하고 그들을 자매라고 불렀습니다. 주 씨는 이 자매들도 각자의 꿈을 가지고 있으며 그녀들이 품고 있는 희망은 미국 영주권을 얻고 충분한 돈을 벌어 더 이상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이 업종을 단속하면서 무허가 마사지 여성들은 종종 체포되었고 이러한 기록은 당연히 그녀들의 영주권 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손해를 줄이기 위해 그녀들은 뉴욕 퀸즈 지역의 인구법원에 출석해야 했습니다. 뉴욕 퀸즈 인구법원은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무허가로 일하는 여성들을 범죄자로 기소하는 대신
피해자로 간주하여 대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이 적절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하면 주로 취업 훈련이나 직업 교육을 받게 되며 경찰의 기소를 철회하고 법원 기록을 봉인할 수 있습니다. 송량도 이 법원에 여러 번 출석했지만 그녀는 여전히 과거에 체포된 기록이 그녀의 영주권 신청에 방해가 될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는 추가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016년 10월 중순 송량은 경찰의 괴롭힘을 당했으며 친구의 권유로 뉴욕 경찰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녀의 방에서 하루 종일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아파트 주변의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장을 입은 건장한 대머리 남자가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변호사는 송량에게 체포된 사실이 그녀의 이민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시키며 경찰과 협력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송량은 불필요한 관심을 끌고 싶지 않았고 보복을 당할까봐 더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CCTV에서 캡처한 흐릿한 남자의 사진을 바탕으로 수백 포스터를 배포했으며 그 결과 의심을 받은 퇴역 법무관이 경찰서에 자수했습니다. 그러나 송량은 이 과정에서 다른 남자를 잘못 지목했고 퇴역 법무관의 DNA 샘플이 송량의 의복에서 수출된 샘플과 일치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은 결국 더 이상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9월 말 송량은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다가 세 번째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녀는 수갑을 차고 40번가에서 경찰서로 끌려가 하룻밤을 구치소에서 보냈습니다. 변호사와의 대화에서 송량은 자신이 이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자신이 삶에 대해 열정적이고 무척 성취지향적인 사람이었음을 떠올렸습니다. 무엇이든 완벽을 추구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실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2017년 10월 말 송량은 마지막으로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녀는 몇 주 전에 또 한 번 손님에게 심하게 맞았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저 운이 없다고 한탄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17년 11월 중순 경찰은 40번가의 한 건물에서 허가받지 않은 활동이 있다는 익명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신고에 이미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수년간 40번가에 대한 수많은 신고 전화를 받아왔기 때문이죠. 지난 10년 동안 그 신고된 아파트에서는 43건의 체포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의 사건은 2016년 9월 말 송량이 연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잠복 근무 중이던 경찰의 함정에 빠졌고 맞은편 좁은 보일러실로 숨어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며칠 후 한 경감과 한 수사관이 그 아파트를 간단히 조사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후 한 잠복경찰이 송량에게 전화를 걸었고 두 사람은 다음날 즉 11월 25일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송량이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약속한 그날 퀸즈 행동팀의 경찰들이 모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날 밤 단속할 7곳의 장소에 대해 논의했고 가장 가까운 40번가가 첫 번째 목표가 되었습니다. 10명으로 구성된 팀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출발했습니다. 팀장은 2명의 체포 담당 경찰과 함께 첫 번째 차량에 탔고 다른 2명의 체포 담당 경찰은 두 번째 차량에 탔으며 세 번째 차량은 피의자 호송 차량이었습니다. 몇 분 후 잠복경찰이 송량에게 접근했을 때 그녀는 특유의 나비 리본을 달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송량에게 JD 포니테일, 즉 포니테일 무명 여성이라는 코드명을 부여했습니다. 송량은 잠복경찰을 4층에 있는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흥정을 벌인 후 경찰은 기회를 틈타 욕실로 들어갔고 송신기를 통해 증거를 확보했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 신호는 동료들에게 이제 작전을 개시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송량은 점점 경계심을 느꼈고 경찰에게 욕실 문을 닫지 말라고 말했으며 당신 경찰이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잠복경찰은 아니라고 답하며 송량의 서비스 태도가 좋지 않다고 핑계를 대며 나가려고 했습니다. 송량은 그를 밀어내고 문을 닫았고 방 안의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미 신호를 받은 세 대의 경찰차가 40번가에 도착했고 4명의 경찰이 차에서 내려 아파트로 돌진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도중 경찰들은 잠복경찰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들이 송량에게 문을 열라고 요구하며 강제로 문을 열려 할 때 당황한 송량은 아파트의 북쪽 발코니로 뛰어갔습니다. 발코니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곳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송량은 도망치려 했을 수도 있고 발코니 옆을 지나가는 전선을 붙잡았을 수도 있고 혹은 아래층 식당의 거리로 돌출된 금속 간판으로 뛰어내리려 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송양은 잠복경찰의 눈앞에서 추락했습니다. 이후 이 경찰은 오랜 시간 충격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얼굴, 머리, 그리고 몸 여러 곳에 골절상을 입은 송양을 병원으로 이송했으며 병상에서 그녀의 체포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그 체포 명령은 효력을 잃었습니다. 송양이 그녀에게 기쁨과 고통을 안겨주었던 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12월 초 35세의 동생 송혜와 65세의 어머니 시위메이는 케네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시위메이는 열 몇 시간 동안의 비행 내내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동생 송혜는 강한 척하며 애써 견디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온 목적은 송양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장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 전 송양의 남편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송양의 사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는 경찰이 송양이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비통한 마음으로 아들 송혜에게 전화를 걸었고 송혜는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2017년 12월 말 비가 내리는 어느 날 송양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남편 조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캘리포니아에 오래 거주하며 송양과 떨어져 지내고 있었지만 급히 달려왔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동생 송혜는 슬픔을 참지 못하고 벽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는 누나의 죽음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나는 어머니 생일을 맞아 귀국할 꿈에 부풀어 있었고 5살 난 조카와 만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송혜는 경찰의 설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직접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누나가 생전에 살았던 방을 찾아가고 40번가를 자주 찾아가 주민들과 대화하며 진실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심지어 플러싱 거리 곳곳에 누나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를 붙이며 유용한 정보에는 큰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시위메이는 슬픔 외에도 깊은 걱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와 아들 송혜는 임시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왔기 때문에 가지고 온 적은 현금만으로는 미국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불안했습니다. 이후 시위메이는 교회의 구호를 받았고 점차 교회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무료 식품 배급을 도와주며 이러한 소속감 덕분에 오랜만에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교회와 몇몇 비영리단체의 지원 덕분에 송혜와 시위메이는 매달 $1,000, 약 136만 원을 지불하고 40번가에서 멀지 않은 한 아파트의 작은 방을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공동주방에서 음식을 조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식 보고서를 기다리는 동안 송혜는 사건 사진과 법의와 기록을 받았습니다. 사진에서 그는 누나의 얼굴에 변색이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는 송양이 생전에 누군가에게 맞았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송혜는 또한 누나의 손톱이 부러져 있는 것을 보았고 이는 그녀가 생전에 저항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종합한 결과 송혜는 이렇게 추론했습니다. 2016년 10월 누나가 경찰에게 신고했을 때 경찰 중 한 명이 그녀를 해쳤지만 경찰은 그 퇴역 경찰관을 보호했습니다. 그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후 송양은 경찰의 보복을 당했습니다. 2017년 9월 경찰은 그녀를 함정에 빠뜨려 증거를 확보했고 2달 후인 11월에는 다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이러한 경찰의 행동은 매우 의도적이었다고 송혜는 생각했습니다. 또한 그는 누나가 경찰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가능성도 의심했습니다. 뉴욕시 경찰이 계속해서 송양을 괴롭히고 그녀를 협박하며 경찰의 정보원이 되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11월 25일의 치명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송혜는 누나가 경찰에 의해 건물에서 던져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형사사법 시스템이 경찰에서부터 법의학자에 이르기까지 모두 진실을 은폐하려고 공모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8년 조사팀의 조사관들이 송혜와 그의 가족을 만나 경찰의 수개월간의 조사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 결과에는 아파트 내부와 외부의 CCTV가 촬영한 22분간의 영상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송양이 잠복경찰을 데리고 계단을 올라간 후 그를 방에서 내쫓고 계단을 올라가는 경찰들을 보며 놀라 발코니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사관들의 최종 결론은 2017년 11월 25일 밤 경찰의 특별임무 작전이 송양의 죽음을 초래한 원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송양이 행동을 취할 때 경찰은 아직 그녀의 방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송혜는 분노하며 욕설로 반응했습니다. 그 후 송혜는 자신의 조사를 계속했지만 미국에서 총 15개월을 머문 후 그는 모든 저축을 다 써버렸고
비자도 만료되었습니다. 그의 조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2019년 3월 누나의 유고를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미 2017년 12월 17일에 시민들은 경찰서 밖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고 송양을 위한 촛불 집회도 열었습니다. 바로 이 촛불 집회에서 상호 지원단체인 레드 캐너리 송이 탄생했습니다. I want to end this speech with a moment of silence for Yang Song. My sister, our comrade, rest in peace and power. We will never stop fighting for you. 이 단체의 초기 목적은 송양 가족에게 법적,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조직이 점점 더 성장하면서 레드 캐너리 송은 더 넓은 범위에서 소외된 계층의 권익을 보호하고 비허가 노동자들의 상태를 조사하며 다양한 공익활동에 참여하고 법적 이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비허가 노동자들에게 언론, 법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레드 캐너리송의 서비스 대상은 뉴욕에 국한되지 않고 점차 미국 전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17년 초 뉴욕시 경찰청장 제임스는 맨해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허가 마사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체포하는 것만으로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사법적 역량을 집중시켜 그러한 거래를 초래하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임스 청장은 경찰들이 임무를 수행할 때 기존의 사고방식을 바꾸고 비허가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비허가 마사지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더 중점을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 결과 2018년에는 뉴욕시에서 비허가 마사지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체포수가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했으며 반대로 체포된 고객 수는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도 뉴욕주 의회는 A8281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마사지 종사자들에 대한 면허 요구를 변경하지 않으며 위반 시 부과되는 처벌을 폐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비허가 마사지 업무에 대한 형사처벌을 폐지하고 비허가 마사지 종사자들에 대한 지방경찰과 지방검사들의 집행 권한을 제거합니다. 지지자들은 이 법안이 매우 중요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법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서명되지는 않았지만 언론 보도가 가져온 압력으로 인해 현재 경찰은 비허가 근무지의 운영자와 고객에게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물론 옛 40번가는 빠르게 진행되는 개발 속에서 과거의 모습을 바꾸었습니다. 송양의 이야기는 하나의 비극적인 노래입니다. 오늘날 뉴욕 플러싱에는 여전히 그런 그룹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위험한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선택하고 부당한 냉대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들 각자의 뒤에는 고된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송양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